블라디미르 푸틴의 유럽으로 향하는 문이 공식적으로 닫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유조선 선단은 발트해에 갇혀 있고 푸틴의 가장 큰 자산인 에너지 기업들은 유럽에 의해 인수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지막 동맹국들마저 그를 떠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체 유럽을 특히 독일을 상대로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가 없으면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협박했던 오만한 겨울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푸틴은 유럽의 머리에 에너지 총구를 겨누는 듯 했습니다. 오늘날 그 무기는 사라졌습니다. 그 협박은 공식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그 무기는 이제 되돌아와 그 주인인 블라디미르 푸틴을 겨누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토록 믿었던 유럽으로 향하는 에너지 관문 그 다리는 단순히 닫힌 것이 아닙니다. 그 다리는 유럽인들 스스로에 의해 폭파되어 푸틴의 얼굴에 정면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다리의 잔해 아래에는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건설해온 에너지 제국 전체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재벌들은 베를린에서 베오그라드까지 소피아에서 부쿠레슈트까지 이어지는 유럽 중심부에서 거대한 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너무나 커서 심각한 협박에 대한 반발은 푸틴의 가장 충성스러운 친구들 즉 발칸 반도에 있는 그의 거점인 세르비아와 헝가리 같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마저도 그를 역병처럼 피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발칸 반도에서 가장 큰 불가리아의 루크오일 정유 공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가리아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이 정유 공장에 군 경찰을 공식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경찰뿐만 아니라 드론 방어 시스템도 해당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테러 공격이 예상되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불가리아는 자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 소유의 이 거대한 시설을 국유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리아는 왜 푸틴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를 압수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이때의 상황은 대륙 전체를 뒤덮는 공황으로 변모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워싱턴에서 완벽한 법적 함정이 놓였습니다. 이 함정은 모든 유럽 국가들과 심지어 푸틴의 소위 동맹국들까지도 불가능한 선택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러시아 기업들과 계속 협력하면서 미국의 제재로 경제적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러시아 자산을 즉시 압수하고 국유화하거나 생존을 위해 매각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외 없이 모두가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었고 이 효과는 유럽에 있는 푸틴의 모든 거점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의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결과는 유럽연합의 중심부에서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거대 기업인 가스프롬 로스네프트 루크오일은 갑자기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불가리아였습니다. 소피아에게 이 상황은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국가 연료의 80%가 루크오일에 의존한다면 이는 제재가 가해진 후 몇 주 내에 국가가 연료 고갈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혼란 폭동 그리고 정체된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피아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발칸 인사이트에 따르면 그들은 위원회에서 단 26초 만에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루크오일 정유 공장을 압수하고 새로운 소유주에게 매각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정유 공장이 군 경찰에 포위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미트로파노바 대사는 타스 통신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산 몰수법과 같습니다. 불가리아는 매우 위험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한 선례라고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바로 이러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불가리아인들은 푸틴과의 우정 대신 자국의 연료 안보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는 푸틴의 거대한 전략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조차도 순식간에 적으로 돌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푸틴의 이미지는 불가리아 경찰의 발굽 아래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리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미노는 계속 쓰러집니다. 베를린은 로스네프트가 관리하며 독일 연료의 5분의 1을 공급하는 거대한 슈베트 정유 공장을 완전히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22년부터 국영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영구 압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달러 함정이 발동될 때 이 시설이 재정적 붕괴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 보그단 이반은 루마니아에 있는 루크오일의 자회사인 페트로텔 플로이에슈티를 통제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연료 공급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불가리아, 독일, 루마니아 모두 동시에 같은 법적 함정 때문에 러시아 자산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푸틴의 에너지 거점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법적 함정은 유럽에서 압수 물결을 일으켰을 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푸틴의 소위 동맹국들 사이에 깊은 균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함정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반응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슬로바키아입니다.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했던 슬로바키아는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슬로바키아 대통령의 말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스템 연결을 통해 슬로바키아에 대체 가스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더 이상 푸틴의 에너지 무기에 인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나토 동맹국과 함께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전략적인 손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헝가리가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이 함정에 맞서 행동하는 데 가장 주저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워싱턴과 브뤼셀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르반은 모스크바와의 에너지 관계를 계속 심화시켰습니다. 데이비드 프레스먼 미국 대사는 부다페스트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헝가리는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러시아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헝가리로 가는 송유관이 무기한으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르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재 체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방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BBC 보도에 따르면 오르반은 동맹인 트럼프에게서 1년간의 면제를 얻어냈습니다. 이 상황은 오르반이 유럽 에너지 정책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전략적 조치 대신 정치적 술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의 정책은 주변국들이 그에게서 빠르게 도망치거나 국제 무대에서 그와 함께 따돌림당하는 존재가 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종말을 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극은 이 두 극단 사이에 갇힌 국가 즉 푸틴이 발칸 반도에서 자신의 거점이라고 여겼던 세르비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푸틴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공식적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세르비아 국영석유 및 가스 회사인 NIS의 절반 이상 지분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러시아 국영 거대 기업인 가스프롬과 가스프롬 네프트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가스프롬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르비아에게는 완전한 재앙입니다. 베오그라드에서 온 BBC 보도는 상황을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제한이 발효되자마자 세르비아의 생명선은 끊겼습니다. 세르비아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오는 야나프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았습니다. 제재로 인해 크로아티아는 이 석유 흐름을 중단했습니다. 세르비아의 구매자가 러시아 가스프롬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베오그라드 주유소에서 찍힌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미국의 신용카드 거대 기업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세르비아의 NIS 및 가스프롬 주유소에서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연료를 사고 싶지만 결제할 수 없습니다. BBC에 따르면 특히 외국인 고객 10명 중 1명은 결제할 수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푸틴에 대한 충성심의 대가는 21세기 유럽 한가운데서 당신의 신용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르비아 에너지부 장관 두브라부카 제도비치 한다노비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유 공장에서 처리할 원유 재고가 11월 말이면 바닥날 것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르비아는 이제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푸틴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경제적으로 생존하여 국영 석유 회사를 통제하거나 푸틴에게 충성심을 유지하고 경제적 붕괴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치치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이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도자 젤렌스키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주제는 영내 안보 협력이었습니다. 세르비아가 EU 가입 경로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유럽위원회의 보고서 이후 부치치 자신이 무엇을 말했는지 아십니까? 세르비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거부하는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세르비아의 유럽 진출 경로에 대한 진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르비아가 푸틴과의 관계를 끊는 순간입니다. 푸틴이 발칸 반도에서 자신의 동맹이자 거점이라고 여겼던 세르비아가 미국의 법적 함정 때문에 푸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르비아 에너지부 장관이 BBC에 한 다음 말은 모스크바에 지진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가스프롬 그룹 총수익에서 NIS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NIS는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중요하지 않지만 세르비아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적 언어로 이것은 우리는 당신들에게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무의미한 전쟁 때문에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붕괴는 유럽과 발칸 반도에만 국한될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서방이 사지 않으면 동방에 팔겠다는 푸틴의 거대한 계획을 기억해 보십시오. 중국, 인도, 튀르키예, 그 계획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구매자인 중국부터 시작해 봅시다. 블룸버그와 리스타드 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영 정유회사인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소규모 민간 정유회사들도 제재를 우려하여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요? 러시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석유량의 약 45%가 이러한 구매 거부 사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산 ESPO 원유는 보이콧 명단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큰 구매자는요, 인도입니다. 망갈로르 정유 HPCL, 미탈 에너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같은 거대 기업들은 로스네프트와 루크오일에 대한 제재 이후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러시아의 대인도 석유 수출이 붕괴하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섰고 인도 구매자들에게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인도는 한때 러시아 석유 수입의 65%를 차지했지만 현재 12월부터 모든 구매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튀르키예는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가장 큰 정유회사들 역시 러시아 석유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국영 SOCAR 소유의 STL 정유 공장은 러시아산 석유 비중을 크게 줄였고 이라크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긴급하게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튀프라시는 러시아산이 아닌 원유 구매를 늘리고 있으며 심지어 브라질과 앙골라에서도 석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튀프라시는 유럽으로 계속 연료를 수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아시아 전략은 미국의 단 하나의 법적 조치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끝난 걸까요? 아직 아닙니다. 푸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타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푸틴이 남카카스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는 국가는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종합해 보면 푸틴이 크렘린에서 느껴야 할 실망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러시아산 석유가 더 이상 바쿠 항구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산 석유는 이제 노보로시스크까지 송유관을 통해 운반된 후 유조선으로 수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아제르바이잔 군대가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소련 표준을 포기하고 나토 표준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토 대표단을 맞이하는 동안 이람 알리예프는 바쿠는 튀르키예군 및 다른 나토 회원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남카프카스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아제르바이잔이 나토에 가입할 때 러시아 국방부 장관 쇼이구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남카프카스의 상황도 훨씬 더 안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러시아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것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정권이 자신들의 동맹국들이 차례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울림 속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거점은 무너졌습니다. 소위 동맹국들은 도망쳤습니다. 동방시장은 닫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손실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에 다루려 했던 놀라운 데이터 즉 재앙이 러시아 국민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푸틴의 동방에 팔겠다는 계획이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지금 세계 대항을 떠다니며 그림자 선단에 실려 있고 구매자 없이 불확실성에 맡겨진 것은 정확히 러시아산 원유 3억 8천만 배럴입니다. 구매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산 석유는 현재 국제 브렌트유 가격보다 배럴당 20달러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검열관들이 이러한 헤드라인을 첫 페이지에서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푸틴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석유를 헐값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수출 수익은 계속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거대 기업 루크오일은 이라크의 수익성 좋은 웨스트 쿠르나 이 유전에서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수치는 평범한 러시아 국민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푸틴이 그들에게 제안했던 안정적인 계약이 있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석유 수익을 통해 여러분에게 번영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계약은 저 3억 8천만 배럴의 석유와 함께 대양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수십억 달러는 러시아 국민의 연금이자 그들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제 그 모든 돈은 대양 위에 유조선에 갇혀 있거나 전쟁 기계의 끝없는 수요 속에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암은 빠르게 국가의 산업 중심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분석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철강 또는 철도 산업이 어떻게 붕괴했는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붕괴는 더 이상 손익보고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단일 산업 도시들 즉 마그니토고르스크, 첼야빈스크, 툴라와 같이 모든 존재가 단 하나의 거대한 공장에 의존하는 도시들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러시아가 대항에서 석유를 팔 수 없게 되면서 이 공장들도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 경제가 민간 경제를 잠식했기 때문입니다. 공장들은 철강이나 석탄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고는 더 이상 석유 자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과는요. 공장들은 강제무급 휴가를 선언하고 생산 라인을 중단하며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수입 없이 겨울 한가운데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길 잃은 세대를 만들어냅니다. 그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노동자들의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알코올 중독 범죄 가정 폭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러시아 지방의 정권에 대한 조용하지만
깊은 분노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푸틴은 국민들에게 위대하고 강력한 러시아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것은 고립되고 파산하며 내부적으로 분열된 나라였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마저도 역병처럼 도망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지도자들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선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에서 텅 빈 냉장고에서, 그리고 세계적 명성의 상실에서 직접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푸틴의 선전은 우리는 서방과 전쟁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진실을 외칩니다. 전 세계가 우리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 푸틴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제 큰 그림을 보십시오. 푸틴의 에너지 초강대국 교리는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놓은 이 기발한 법적 함정은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건설된 푸틴의 전체 에너지 제국을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제거했습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은 푸틴과의 마지막 경제 관계를 단절하고 그의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세르비아와 같은 소위 동맹국들은 푸틴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경제적 붕괴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깨닫고 서방에서 필사적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튀르키예와 같은 주요 고객들은 이 독성 자산에서 도망치고 있으며 러시아를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이웃 국가들은 러시아의 약점을 보고 군사적으로도 나토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한때 유럽을 인질로 잡았던 에너지 무기는 이제 역효과를 내며 그의 손에서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전략적 파산입니다. 푸틴은 국민들에게 위대하고 강력한 러시아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것은 고립되고 파산하며 내부적으로 분열된 나라였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마저도 역병처럼 도망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지도자들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선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에서 대항을 떠다니는 팔리지 않는 석유에서 텅 빈 냉장고에서, 그리고 세계적 상실감에서 직접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푸틴의 선전은 우리는 서방과 전쟁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진실을 외칩니다. 전 세계가 우리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 푸틴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봉쇄가 푸틴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컨텐츠가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흥미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